저희 시사다큐에도 몇 번 인터뷰했던 분이죠. 정부의 그 국정역사교과서 추진에 대해서 조목조목 반박하면서 역사 바로 알리기에 앞장서온 심용환 씨입니다. 역사작가 심용환 씨가 헌법의 상상력이란 책을 들고 나타났어요. 왜 이걸 썼을까요? 오늘 스튜디오에 직접 한번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심용환입니다. 네. 왜 이걸 쓸 생각을 했어요? 제가 써야 된 욕구보다도 헌법 이야기를 하는 것이 시대 정신이 아닐까? 그리고 또 그런 사람들의 요구 같은 것들을 많이 접하게 돼서 네. 작년부터 좀 기획을 해서 준비하다 이번에 조금은 빨리 내게 됐습니다. 하긴 헌법에 관한 책이 최근에 여러 권 나오긴 했습니다. 네네. 근데 심용환 작가의 책은 조금 구성이 독특하더라고요. 보니까. 네. 먼저 재헌 헌법부터 시작해서 우리 역사에 있었던 헌법들을 쭉 분석을 하는데 우선 예를 들면 재헌 헌법 분석하기 전에 미국 이야기가 먼저 나와요. 네. 그다음 재헌헌법 분석해요. 그다음에 무슨 그 정치 철학자의 어떤 이론이 등장해요. 네. 이런 똑같은 구성으로 뭐 2공화국 헌법은 독일 이야기, 그다음 2공화국 헌법, 또 정치 철학자. 네. 그리고 뭐 지금 현재 우리가 하고 있는 6공화국 헌법에 대해서는 북유럽 이야기, 그다음에 6공화국 헌법, 또 정치 철학자. 네. 왜 이렇게 구성을 했습니까? 그러니까 일단은 헌법이라는 것이 단순한 어떤 조문들의 조합이 아니라 네. 그 나라 역사가 만들어내는 과정이라는 걸 입증하고 싶었어요. 예. 그러니까 각각의 나라마다 어떤 자기만의 맥락을 갖고 그런 자신들의 이상을 헌법으로 담게 되고 또 그 헌법의 기준에서 국가를 운영하고 네. 이런 역동적인 과정이 있다는 것을 좀 증명하고 싶었고요. 예. 부득이하게 참 미국의 재헌헌법 과정과 우리나라의 재헌헌법이 유사한 측면이 있고 우리나라의 의원 내각제였던 2공화국과 또 일본이 또 의원 내각제잖아요. 네. 좀 유사한 부분이 있고 그래서 남의 나라 사례와 우리나라의 역사 과정에서 이렇게 상호 좀 비교해 볼 수 있는 그런 측면들이 많은 것 같아서요. 그래서 네. 좀 외국 사례도 과감하게 끌고 와봤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정치 철학자들의 이론을 하나씩 소개한 건 또 뭐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어찌됐건 새로운 상상력, 사고의 상상력을 얻어야지만 헌법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왕이면 하는 김에 약간 철학적이고 정치사상적인 개념도 같이 알면 헌법을 네. 독해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뭐 이런. 그래서 왠지 일단 목차만 보면 좀 어려워 보이긴 하는데 책이. 네. 70년 동안 9차례 헌법이 바뀌었습니다. 네. 그 헌정사를 한마디로 정리하면 뭐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헌정사 같은 경우는 여전히 만들어가고 있는 과정이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애초에 나쁜 헌법은 아니었지만 헌법을 만들고 얼마 되지도 않는 시점에서 권력자들의 어떤 의도라든지 그런 것들에 의해서 붕괴가 됐고 다시 그것들을 재건하고 지금 우리는 이제 그것들의 의미를 체내화시키는 시점이 아닌가. 이런 과정. 재헌 헌법은 상당히 훌륭한 헌법입니까? 네, 헌법 자체는 훌륭하다고 볼 수 있죠. 가장 인상적인 건 저는 책을 쓰면서 가장 놀랬던 게 이익균정권 논쟁이라는 거예요. 이익균점. 네네. 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재헌헌법의 독특한 조항인데 경영을 통해서 얻는 수익을 노동자하고 기업 경영가들이 공유하자라는 얘기거든요. 아, 그래요? 네. 근데 더 재밌는 건 이런 걸 두고 국회에서 막 논의를 할 적에 문시환 의원이라는 사람이 제일 처음 얘기를 하게 되는데 핵심적인 얘기 뭐냐면 아예 경영 자체의 노동자를 참여시키자. 이게 핵심적인 화두가 됐고요. 그리고 그걸 반대하는 측면도 반대했던 것도 노동자들한테 그렇게까지 하면 힘드니까 이익만 공유하자. 이런 게 재헌헌법 때 있었다는 거죠. 이야, 놀랍네요. 저도 되게 놀랐어요. 그리고 그런 것이 있었다는 것도 놀랍지만 국회의원들이 그걸 정말 진지하게 소통하고 토론한다는 것 자체도 되게. 그게 지금 유럽의 이 선진 복지국가에서 하고 있는 제도고. 그렇죠. 우리가 앞으로 좀 해볼까라고 생각하고 있는 제도인데 재헌헌법에 그게 들어있었어요? 네. 1948년. 그때 국회의원들이 그걸 진지하게 토론하고 하더라고요. 그 얘기는 사실은 현실성이 없는데 그냥 법에만 명시했다. 그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물론 이제 그런 비판을 할 수는 있죠. 그때가 이렇게 산업이 발전하던 때는 아니지만. 근데 하나 중요한 건 이 균정권 조항이 언제 없어지냐면 박정희 정권 때부터 없어져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산업화가 시작되는 그 시점에 효율성을 강조하는 정권이 들어와서 사실은 산업을 발전시키는지 모르겠지만 어떤 우리가 왜 경제를 발전시키는가에 대한 이상을 잃어버리는 그래서 기껏해봤자 기회의 균등 정도로 헌법의 의미가 격화되는 그런 아픔이 또 있게 되는 거죠. 재헌 헌법이 어쨌든 법 정신에 있어서는 오늘날 우리 헌법보다 낫군요. 네, 단언컨대 훨씬 낫죠. 이야, 참 아이러니합니다. 그런데 이승만 정부 때는 뭐 4.4.5 입법 발췌 개헌 뭐 이런 것들이 있었잖아요. 네.
참 암흑기죠. 헌법으로 본다면. 그러니까 이게 헌법이 만들어진 지 지금 10년이 안 되던 시점이거든요. 52년, 54년이니까 발췌기원은 6.25 전쟁 중이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민주주의를 경험하고 헌법의 의미를 추구하기도 전에 그것도 공교롭게 미국에서 활동했던 독립운동가가 헌법을 자기가 권력 연장의 수단으로 썼다라는 것 자체가 우리 역사가 참 안타까운, 이렇게 가면 안 되는데 이런 전형적인 사건이라고 볼 수 있겠죠. 네. 그리고 이제 이승만 정부가 무너지고 잠깐 2공화국 내각제. 네. 그거는 아까 뭐 일본, 독일 뭐 이런 사례랑 우리가 비교를 해야 됩니까? 그게 낫죠. 근데 조금 핵심 포인트는 뭐였냐면요. 이승만 정권이나 박정희 정권이 헌법을 고친 건 너무 유명한 얘기인데 사실은 그러면 국회의원들은 잘했느냐. 많이 간과가 돼 있는데 저도 연구를 하면서 나왔던 거 뭐냐면 우리나라 국회의원들도 사실은 못지않게 자꾸 내각제로 바꾸려고 하고 내각제로 바꾸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걸 통해서 자신들이 권력을 장악하려고 하는 아주 좀 답답한 모습들 이런 게 많이 있었다는 게 좀 속상한 거죠. 그래서 대통령이 아니면 국회의원들이라도 뭔가 좀 좋은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는데 권력을 추구하는 양자들이 다 헌법의 가치를 훼손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다는 게 참 우리 역사의 가슴 아픈 측면이다. 뭐 그런 측면은 이제 좀 일본과 독일과 사례를 좀 비교해서 우리나라에게 좀 해보려고 했고요. 그리고 이제 군사 쿠데타 이후에 박정희 시대 또 중간에 유신 헌법 그다음 전두환 시대 여기까지를 좀 하나로 묶어서 좀 설명해 주시면은요. 그러니까 이제 핵심이 뭐냐면 헌법, 그러니까 쿠데타를 통해서 헌법을 정지시키고 바꿨다라는 거고요. 그 중에 가장 핵심적인 것은 우리가 너무 익숙하지만 대통령에게 너무나 많은 권한이 집중됐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전에는 부통령을 투표로 뽑는다라든지 아니면 외국 사례, 프랑스 사례 같은 경우는 국무총리를 임명은 대통령이 하지만 국무총리가 국무회의에 의결권을 갖는다라든지 이원 집정무제식으로. 그렇죠. 그러니까 대통령이 모든 권한을 독점하고 있지 않은데 이 기간은 대통령이 모든 권한을 독점하고 국무총리제, 부총리제 같은 걸 통해서 말단 행정기구까지도 100% 장악하고 또 사실 박정희 대통령의 특징이 뭐냐면 그 정치 효율성을 강조하면서 국회의원의 수를 많이 줄여요. 그래서 한 200여 명이 150명까지도 줄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면서 정당 무용론 혹은 뭐 국회의원의 의미가 별로 필요 없다. 이런 이야기들도 많이 하니까 그게 지금까지도 이제 우리 사회 속에 많이 남아있죠. 그게 그 제3공화국, 즉 군사 쿠데타 이후 만들어진 3공화국 헌법부터 그런 식의 내용을 갖고 있습니까? 그게 계속 강화가 되어가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최악의 헌법은 유신 헌법 아닐까요? 그건 뭐 따를 수가 없죠. 그럼 아예 절차부터도 그냥 분위기 조성한 다음에 비상선언을 하고 그리고 이제 비상국무회의라는 별도의 기관을 만들어요. 그래서 비상국무회의에서 새로운 헌법을 만들어서 국민들이 그 헌법을 숙지할 시간도 없이 밀어붙여서 헌법을 관철시키고 그 방식이 똑같이 전두환 정권 때도 이제 국가보위 뭐 비상대책위원회 이런 걸 통해서 반복되고 하니까 사실 그게 가장 비극적인 순간이라고 할 수 있죠. 유신 헌법에서는 국민의 기본권 이런 것도 막 제약합니까? 헌법상에도? 그렇죠. 그래요? 그런 요소들이 있죠. 근데 이제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 우리나라에서 기본권에 대해서 헌법학적으로 명문화가 되기 시작한 건 놀랍게도 박정희 대통령 때부터예요. 그래요?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되나 이익균 정권 같은 얘기가 있었지만 디테일한 어떤 학문의 발달이 떨어졌기 때문에 이것이 기본권이고 뭐고 하는 얘기들은 많이 명문화가 안 됐거든요. 재헌헌법에서는. 근데 이게 독재 정권 들어오면서부터는 이렇게 글로는 내용이 채워지는데 현실에서는 이게 안 채워지는. 그래서 책에서도 이제 현실과 헌법 조문에 얼마나 차이가 있는지를 많이 좀 묘사해보고 싶기도 했었고요. 근데 법을 만들어 놓는 놨는데 멋있게. 근데 지키질 않는다. 그리고 또 하나의 특징은 뭐냐면요. 헌법의 주체는 국민이어야 되는데 다 국가가 뭘 하느냐로 다 써 있어요. 그게 현재 헌법도 좀 그런 문제를 갖고 있는데 역사의 주체가 국민이 아니라 국가가 중심이 돼서 이렇게 뭔가 다 주도하는 형태의 어떤 산업화 사회의 모습이라 해야 되나? 그러니까 국가 주도형 헌법. 이런 것도 조금 문제라고 할 수 있고요. 그래요. 유신 헌법하고 5공화국 헌법을 비교하면 어때요? 유신 헌법이 뭐 비교 안 될 만큼 더 나쁩니까? 5공화국 헌법은 조금 좋아졌나요? 그러니까 일단은 뭐 본인이 장기 집권 안 한다고 하긴 했는데 근데 기본적으로는 거의 약간 뭐라지 이렇게 쌍둥이 같은 느낌이라고 거의 비슷하다고 볼 수 있죠. 다만 권력 7년 단임제 요거 하나 정도 바뀐. 그러니까 그때부터 그런 게 생긴 것 같아요. 헌법이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게 목적인데 워낙 박정희 전두환 때 임기라는 게 중요한 문제가 되고 전두환 본인이 계속 나는 한 번밖에 안 한다라는 걸 강조하면서 사람들이 헌법은 그냥 대통령 임기 정하는 거구나 이렇게 많이 생각하는 걸로 그때부터 왜곡이 일어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87년 6월 항쟁 이후에 현재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6공화국 헌법이 만들어졌습니다. 상당히
질적 차이가 있죠. 그 이전의 헌법과. 네. 이제 좋은 얘기를 한다면 차이는 분명히 있고요. 다만 속상한 거는 전 이 얘기를 꼭 하고 싶었는데, 그러니까 87년 민주항쟁을 통해서 사실은 민주화가 된 다음에 국민들이 그 다음 단계로 어떤 헌법을 만들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하기보다는 네. 김영삼, 김대중 야권 단일화에 관심이 쏠리면서 예. 그냥 헌법의 개정 과정은 여야의 합의 과정으로 갔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좋은 헌법이긴 하지만 제헌 헌법보다 좀 못하고 또 국민의 기본권 얘기가 좀 보충이 안 된 부분도 많고 네. 그런 아쉬움이 많더라고요. 그래도 경제민주화 조항 이런 건 거기 들어갔잖아요. 네, 들어갔죠. 근데 제헌헌법하고 비교하면 수준이 낮죠. 네, 많이 떨어집니다. 그리고 여전히 박정희 군사독재 시절에 국가 주도형이라든지 대통령에게 권한이 집중돼 있다라든지 네. 이런 식의 많은 어떤 한계들이 또 있고요. 네. 네. 그럼 역사상 존재했던 우리나라 헌법 가운데는 제일 좋았던 게 제헌헌법이다. 뭐 대한민국 수립 이후부터는 뭐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요. 아니 근데 지금의 우리 헌법도 세계적으로 내놓고 보면 뭐 상당히 그 손색 없다 이런 평가들을 헌법학자들은 많이 하던데요. 네, 그러니까 뭐 나쁜 헌법이란 얘기는 아니고요. 네. 다만 우리가 독립운동사를 거치고 뭐 이러면서 우리가 새롭게 세울 나라에 대한 열망들이 이제 해방 전으로 컸던 거고 네. 그게 그때는 그래도 많이 명문화가 됐거든요.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육공화국 헌법을 만드는 과정은 국민적 열망이 제대로 들어가질 못했다. 좀 아쉬운 거죠. 요즘 개헌론이 막 나오는 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것 때문에 사실은 또 책을 쓰게 된 네. 배경인데 너무나 오랜 기간 동안 권력자들이 권력 연장의 수단으로 국민들의 진정한 헌법의 관심사와 상관없이 정치공학적으로 자꾸 개헌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게 이제 요즘만 하는 게 아니라 거의 우리 역사 내내 이승만 때부터 국회의원이든 대통령이든 계속 그 얘기를 해왔기 때문에 네. 그 연장선상이라고 저는 봅니다. 현재 개헌론도 전부 권력자들의 자기 이권 다툼이다? 왜냐하면 헌법 자체가 개인의 기본권이라든지 사회권, 노동권 같은 것들을 보장하는 문서잖아요. 이게 네. 무슨 뭐 황제 율령도 아니고. 근데 네. 지금 얘기하는 거 뭐 대통령 임기 개선 이런 얘기만 하니까 그것이 어떻게 국민적 열망을 바탕으로 한 개헌론인지 저는 그건 조금 의문이 들어요. 제헌헌법에 들어있던 그 이익 균점권. 네. 기업 경영자와 노동자들이 이익을 나누자. 네. 뭐 좀 더 나가면은 경영 과정에 노동자 대표를 참여시키자. 그렇죠. 뭐 이런 거가 들어가는 헌법 좀 논의해야 되겠군요. 이제부터. 그러니까요. 그런 논의면 저는 개헌할 수도 있고 많이 바꿔갈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논의의 포인트가 자꾸 뭐 대통령 임기 연장이나 뭐 그런 식으로만 가는 건 좀 아닌 것 같고요. 그렇지만 또 이번에 최순실 박근혜 게이트를 보면서 1인에게 너무 지나치게 집중된 권력. 그건 우리 심용환 작가께서도 계속 지적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너무 그 집중은 좀 분산시켜야 된다. 네네. 이런 논의는 또한 설득력이 있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자치라는 개념도 좀 중요한 것 같고요. 우리나라 헌법이 그런 게 이제 많이 안 갖춰져 있고 이게 다른 나라를 보면 지방자치 같은 경우도 법규에 통제하는데 우리나라는 법령에 통제하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나라는 국회법 안에서만 자치의 권위가 보장된다라면 우리나라는 법령, 그러니까 행정부의 명령도 어기면 안 되는. 아하. 그러니까 지방자치 자체가 자율성 자체를 찾아내기가 너무 힘든 구조인 거죠. 예. 그게 헌법에 아예 그렇게 딱 써 있거든요. 그래요. 네. 법규와 법령의 한 글자 차이가 그렇게 큰 거로군요. 그렇죠. 그게 헌법의 힘인 거죠. 네. 법규라면 반드시 국회에서 만들어진 법에 의해서만 제약할 수 있는 거고 네. 법령이라면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만 그냥 의결하는 그렇죠. 법규와 명령이 되니까. 대통령령으로도 그냥 제약이 가능하고. 그렇죠. 네. 네. 그러니까 한 단어가 우리 사회를 규정하는 힘이 된다는 거. 네. 네. 그렇습니다. 한마디로 70년 우리 헌정사 제헌헌법이 가장 훌륭했었고 많은 권력자들이 이걸 막 망가뜨려 오다가 네. 87년 이후에 그나마 좀 좋아지긴 했으나 아직 미완의 단계고 네. 그 헌법도 제대로 안 지켜서 지금 대통령이 탄핵됐고 광장에서 시민들이 헌법의 정신을 지켜라 지켜라 외치고 있는 네. 그런 모습이군요. 그래서 또 책을 쓰게 된 거고요. 네. 앞으로 우리 헌법의 어떤 미래 네.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뭐 이제 모델은 여러 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처럼 기존의 틀을 놔두고 조금씩 조항을 수정할 수도 있고요. 프랑스처럼 많이 바꿀 수도 있는데 중요한 건 방식의 문제가 아니라 무엇을 갖고 논쟁하느냐인데 국민의 수준은 이미 뭐 재벌 개혁이라든지 경제 민주화라든지 여러 가지 본인들의 기본권이나 사회권에 대한 수준으로 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수용해서 정치권이나 국회가 그런 거 받아들이는 형태로 진행이 된다라 꼭 그렇게 진행이 좀 되었으면 좋겠다. 뭐 이런 게 저의 뭐 간절한 소망이고 책을 쓴 이유기도 하고요. 일부 정치인들이 뭐 조기 대선이 예상되는 바임에도 불구하고 네. 대선 전 개헌 얘기하는 거는
우리 심 작가 보시기에는 말이 안 되는군요. 네, 좀 동의할 수가 없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계산적이고 그런 모델이 사실은 우리 역사에 다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입증하고 싶어서도 책을 썼던 거고요. 과거에 그런 식으로 얼렁뚱땅 만들었던 헌법들 네네. 좋았던 적이 없다. 네네. 그런 얘기인 거죠. 그렇습니다. 어찌 보면 국민들이 그걸 알기 때문에 그런 뭐 대선 전 개헌론에 대해서 호응이 별로 없는 거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저도 이제 이 책을 쓰기 전에 몇 가지 좀 해봤는데 언론에 나오는 것 대비 실제로 국민들은 그런 식의 개헌 논의에 대해서는 거의 반응을 안 하는 것 같고요. 그들이 원하는 건 아직까지 헌법이라는 거를 구체적으로 표현을 못 하더라도 광범위한 사회 변화 그리고 어떤 사회개혁인데 아직까지 그걸 이제 헌법을 통해서 구현해야 된다는 것까지는 조금 표현력이 좀 떨어지는 것 같고 그래서 제 생각에는 어느 대통령이 후보가 되고 누가 대통령이 되느냐에 관심을 넘어서서 어떤 대통령들이 어떤 헌법의 이야기를 만들어갈 것인가 이렇게 좀 헌법적인 상상력으로 갔으면 좋겠다 이런 취지로 책을 썼습니다. 그래서 제목이 헌법의 상상력이군요. 네, 그렇습니다. 헌법의 핵심은 국민의 기본권, 국민의 사회경제권, 지방자치권 뭐 이런 데에 있는 거지. 네. 대통령이랑 국회 권력 뭐 그게 핵심이 아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공부할 게 너무 많아지는데요. 그렇게 되면? 그렇게 생각보다 책이 어렵지 않고요. 그리고 뭐 사실 제 말은 온통 사람들이 권력 구조와 헌법 이것만 생각하기 때문에 그게 아니라 진짜 헌법의 본질을 깨달으려면 공부를 더 좀 해야 되겠군요. 네. 그게 사실 목적이었어요. 그러니까 정말 드리고 싶었던 말씀은 대통령 5년 단임제를 바꾸는 게 헌법 개헌의 목적이 아니고 네, 그렇다는 거. 알겠습니다. 오늘 깜짝 놀랐어요. 재헌헌법에 이익균점권이 있었다는 거.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역사작가 심용환 작가였습니다. 였습니다. 네. 그 헌정사를 한마디로 정리하면 뭐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헌정사 같은 경우는 여전히 만들어가고 있는 과정이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애초에 나쁜 헌법은 아니었지만 헌법을 만들고 얼마 되지도 않는 시점에서 권력자들의 어떤 의도라든지 그런 것들에 의해서 붕괴가 됐고 다시 그것들을 재건하고 지금 우리는 이제 그것들의 의미를 체내화시키는 시점이 아닌가. 이런 과정. 재헌헌법은 상당히 훌륭한 헌법입니까? 네, 헌법 자체는 훌륭하다고 볼 수 있죠. 가장 인상적인 건 저는 책을 쓰면서 가장 놀랬던 게 이익균정권 논쟁이라는 거예요. 이익균점. 네네. 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재헌헌법의 독특한 조항인데 경영을 통해서 얻는 수익을 노동자하고 기업 경영가들이 공유하자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요? 네. 근데 더 재밌는 건 이런 걸 두고 국회에서 막 논의를 할 적에 문시환 의원이라는 사람이 제일 처음 얘기를 하게 되는데 핵심적인 얘기 뭐냐면 아예 경영 자체에 노동자를 참여시키자. 이게 핵심적인 화두가 됐고요. 그리고 그걸 반대하는 측면도 반대했던 것도 노동자들한테 그렇게까지 하면 힘드니까 이익만 공유하자. 그러니까 이런 게 재헌헌법 때 있었다는 거죠. 이야, 놀랍네요. 저도 되게 놀랐어요. 그리고 그런 것이 있었다는 것도 놀랍지만 국회의원들이 그걸 정말 진지하게 소통하고 토론한다는 것 자체도 되게 그게 지금 유럽의 이 선진 복지국가에서 하고 있는 제도고 그렇죠. 우리가 앞으로 좀 해볼까라고 생각하고 있는 제도인데 재헌헌법에 그게 들어있었어요? 1948년 그때 국회의원들이 그걸 진지하게 토론하고 하더라고요. 그 얘기는 사실은 현실성이 없는데 그냥 법에만 명시했다. 그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법의 기준에서 국가를 운영하고 이런 역동적인 과정이 있다는 것을 좀 증명하고 싶었고요. 부득이하게 참 미국의 재헌헌법 과정과 우리나라의 재헌헌법이 유사한 측면이 있고 우리나라의 의원 내각제였던 이공화국과 또 일본이 또 의원 내각제잖아요. 좀 유사한 부분이 있고 그래서 남의 나라 사례와 우리나라의 역사 과정에서 이렇게 상호 좀 비교해 볼 수 있는 그런 측면들이 많은 것 같아서요. 그래서 좀 외국 사례도 과감하게 끌고 와봤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정치 철학자들의 이론을 하나씩 소개한 건 또 뭐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어찌됐건 새로운 상상력, 사고의 상상력을 얻어야지만 헌법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왕이면 하는 김에 약간 철학적이고 정치 사상적인 개념도 같이 알면 헌법을 독해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뭐 이런. 그래서 왠지 일단 목차만 보면 좀 어려워 보이긴 하는데 책이 70년 동안 9차례 헌법이 바뀌기 시작해서 우리 역사에 있었던 헌법들을 쭉 분석을 하는데 우선 예를 들면 재헌헌법 분석하기 전에 미국 이야기가 먼저 나와요. 그다음 재헌헌법 분석해요. 그다음에 무슨 그 정치 철학자의 어떤 이론이 등장해요. 이런 똑같은 구성으로 뭐 2공화국 헌법은 독일 이야기, 그다음 2공화국 헌법, 또 정치 철학자. 그리고 뭐 지금 현재 우리가 하고 있는 6공화국 헌법에 대해서는 북유럽 이야기, 그다음에 6공화국 헌법, 또 정치 철학자.
왜 이렇게 구성을 했습니까? 그러니까 일단은 헌법이라는 것이 단순한 어떤 조문들의 조합이 아니라 네. 그 나라 역사가 만들어내는 과정이라는 걸 입증하고 싶었어요. 예. 그러니까 각각의 나라마다 어떤 자기만의 맥락을 갖고 그런 자신들의 이상을 헌법으로 담게 되고 또 그 헌법 저희 시사자키에도 몇 번 인터뷰했던 분이죠. 정부의 그 국정 역사 교과서 추진에 대해서 조목조목 반박하면서 역사 바로 알리기에 앞장서온 심용환 씨입니다. 역사작가 심용환 씨가 헌법의 상상력이란 책을 들고 나타났어요. 왜 이걸 썼을까요? 오늘 스튜디오에 직접 한번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심용환입니다. 네. 왜 이걸 쓸 생각을 했어요? 제가 써야 된 욕구보다도 헌법 이야기를 하는 것이 시대 정신이 아닐까? 그리고 또 그런 사람들의 요구 같은 것들을 많이 접하게 돼서 네. 작년부터 좀 기획을 해서 준비하다 이번에 조금은 빨리 내게 됐습니다. 하긴 헌법에 관한 책이 최근에 여러 권 나오긴 했습니다. 네네. 근데 심용환 작가의 책은 조금 구성이 독특하더라고요. 보니까. 네. 먼저 재헌 헌법부터